네. 366페이지에서 하나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366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한번 해봅시다. 48번.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항공의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자, 실사 재고가 250만 원입니다. 창고에 있는 거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위탁 및 시용 판매는 제외하고, 자, 매입처에게 주문하여 운송 중인 상품. 그런데 선적지 인도 기준만 우리 걸로 봐야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아직 우리 거로 보는 게 아니죠. 매입자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은 매입자 거니까 포함시키고. 다음. 위탁 판매 의뢰한 적성품 10만 원 중에 수탁자가 판매한 금액이 7만 원이다. 그러면은 3만 원이 재고로 남아 있는 거예요. 판매하지 않은 것이 우리 재고니까 여기서 3만 원 체크하시고, 다음에 시용 판매 중인 시송품 100만 원 중 구매 의사가 확정된 금액은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재고가 되겠죠. 60만 원 재고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만 원 더하기 60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60만 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123만 원에다가 373만 원이 나오네. 답은 4번에 있죠? 373만 원. 다음 페이지에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번 한번 해봅시다. 대손충당금 문제인데요. 대손충당금에 관한 결산정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대손충당금. 자, 매출액과 매출 원가는 각각 300만 원, 260만 원이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300이고 매출 원가가 260이라는 얘기죠. 기말에 매출 채권의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기초의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20만 원이었고요. 기중에 7만 5천 원의 대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이 7만 5천 원이 차감되겠죠.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20만 원에서 7만 5천 원 빼면 12만 5천 원이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을 맞이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의 3%를 설정한답니다. 그러면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은 여기 두 번째 데이터에 있죠. 300만 원이다. 300만 원의 3%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 3원 9, 9만 원을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9만 원. 9만 원인데 지금 9만 원만 설정하면 되는데 12만 5천 원이 현재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환입을 시켜야 되죠. 대변의 대손충당금이 아니고 차변의 대손충당금으로 기록해가지고 대손충당금을 9만 원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죠? 3만 5천 원이죠. 네, 3만 5천 원을 대손충당금 환입시키는 것을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 줘야 돼요. 답은 답번에 있네요. 대손충당금 환입에 관한 분계 답번이 맞습니다. 차변의 대손충당금 3만 5천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3만 5천 원. 네. 자, 대손충당금 환입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처음 풀어보는 거. 네. 일반 조표에 이렇게 입력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68쪽에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들이 전부 다 아주 길어요. 그러면 대체로 짧은 거 55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25년 매출 채권과 대손에 관한 자료이다. 25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네, 25년도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가 얼마일지 따져볼까요? 자, 25년 1월 1일에 현재 대손충당금 계정의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기초 대손충당금이 100만 원이에요. 25년 2월 18일 당기에 매출한 120만 원의 매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손 처리했겠죠. 25년 2월 8일에. 예, 120만 원 대손 처리 분괴를 하면은 대손 충당금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0만 원, 나머지 20만 원은 차변의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매출 채권 120만 원. 자, 이제 대손 충당금은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다음 세 번째 데이터. 25년 5월 15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70만 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네,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이 또 회수가 되면 다시 대손 충당금이 생깁니다. 70만 원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70만 원 대손 충당금 다시 생겼어요. 그 다음 마지막 데이터 25년 12월 31일 현재 매출채권의 잔액은 1억 원이며 이 중 99%에 해당하는 금액만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1%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죠. 1억 원의 1% 100만 원을 설정해야 돼. 100만 원 설정을 해야 되는데 70만 원이 이미 있죠. 그러면 30만 원만 추가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니까 차변의 대손상각비 30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30만 원. 그러면 30만 원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30만 원 추가 설정하지만 아까 여기에서 두 번째 데이터에서 요 100만 원 있는데 120만 원 대손 처리했잖아요. 이때 20만 원 부족한 것도 대손상각비였어요. 이때 20만 원도 대손상각비였어요. 충당금이 100만 원인데 대손이 120 발생했으니까. 따라서 대손상각비가 두 번 발생합니다. 2월 18일 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두 개를 더하면 50만 원.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55번의 답은 2번이다. 이해가 되실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69에서 하나 또 풀어보겠습니다. 61번 한번 풀어보죠.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당기말 대손충당금 차감 전 매출 채권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기말 대손충당금 차감 전의 매출 채권. 자, 전기말 대손충당금이 1,000원이고 전기에 발생한 매출 채권 중 500원이 당기에 대손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손충당금은 500원 남았어요. 당기 결산 과정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1,500원이랍니다. 그러면 2,000원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는 얘기죠. 결산 과정에서 1,500원이 대손상각비로 발생하고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니까 이제 대손충당금은 2,000원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당기말 매출채권의 순장부 금액은 4,200원이다. 매출채권의 순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대손충당금을 뺀 거예요. 뺀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 대손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 그러면 요 2,000원하고 요 4,200원 더하면 되죠. 순장부 금액하고 여기. 예, 6,200원입니다. 1번. 네, 6,200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회계 변경에 관한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회계 변경 추가된 내용이니까 회계 변경에 관한 거 다 풀어봅시다. 회계 변경. 1번.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으로 처리하고 아니죠. 추정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네, 소급 처리하는 것은 뭔가요? 정책의 변경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아니죠. 감가상각 관련된 것은 추정이죠. 2번 틀렸고 3번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하는 것은 추정이다. 이거는 추정이 아닙니다.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이런 회계 정책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 뭐 정책이나 추정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회계 처리의 원칙이죠. 원칙. 3번 틀렸고 4번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고 그랬죠? 맞는 것은 4번 뿐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전액 회수한 것으로 평가한 매출 채권을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 변경. 이거는 대손을 말한 거죠. 대손은 추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손. 예, 대손에 관한 얘기죠. 대손은 추정이에요. 대손율. 다음에 2번. 감가상각 방법 추정입니다. 다음에 3번.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 선입선출해서 총평균으로. 이게 정책이죠. 4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네, 감가상각 관련된 거죠. 추정이죠. 그래서 3번은 정책의 변경이고 나머지가 다 추정이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또 3번.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회계 처리하죠.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해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정책이죠. 3번.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4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4번 틀렸습니다. 정책이라고 해서. 4번이 답이죠. 네. 자, 4번도 풀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아닙니다.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건 정책만. 1번 틀렸고 2번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의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본다. 아닙니다. 볼 수 없습니다. 3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닙니다. 회계 정책이 아니라 추정으로 봐야죠. 다음 문제. 4번.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죠. 예, 4번이 맞았습니다. 답은 4번이죠. 그 밑에 거.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우발부채,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와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추정,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정책.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도 풀겠습니다. 오류수정. 회계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맞습니다. 2번.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의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안 보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3번.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맞고. 4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 추정으로 본다. 맞고.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이게 회계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답변하는 학생은 자, 선생님이 회계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하세요. 재고자산의 진부와 명이 맞았죠. 아니지. 명이 틀렸죠. 재고자산 진부와는 추정입니다. 설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설화 맞았습니다. 민정, 우발부채 추정. 이건 추정입니다. 우성이,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요소 추정입니다. 그래서 설화가 답이 된다. 네, 뭐 8번은 같은 문제인 것 같고요. 음, 12번 한번 풀어봅시다. 12번. 다음의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결산 시 발생이자 미지급분 5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잘못 회계 처리했습니다. 예. 우리가 발생이자가 있으면은요,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돼요. 차변에. 예. 그렇죠? 이건 이자 수익이에요? 결산 시 발생이자 미지급분? 미지급이니까 이건 지급해야 될 이자는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계가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차변에 이자 비용 5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5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완전히 틀렸어요. 그죠? 이렇게 잘못 회계 처리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미치는 영향 1번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 과대 계상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죠. 수익을 취소시켰잖아요. 수익을 50만 원을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수익을 취소시켰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야.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는데 50만 원. 비용 발생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비용 50만 원 발생시켜야 돼요. 근데 수익에서 뺐어. 그러면은 수익을 줄이는 거나 비용을 발생 안 시키는 거나 이게 결과적으로 같아져 버리죠.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네요. 1번은 일단 틀렸어요. 그다음에 2번. 당기순이익이 전부 다 뭐 이게 가만 있어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못 찾는 건데. 이 문제 제가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결산 시 발생이자 미지급분 5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잘못 회계 처리했다. 결산 시 발생한 미지급분 50만 원. 그럼 미지급했다는 건 미지급 비용이라는 얘기인데. 미지급 비용인데 차별의 이자 비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별의 이자 비용. 근데 대변의 이자 수익을 잡아버렸어. 수익을 발생시켰군요. 뺀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지금 수익을 발생시켜 버렸네요. 그쵸? 그러면은 50만 원 이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수익을 발생시켜 버리니까 100만 원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거예요. 네, 답은 2번이네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 원래는 이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죠. 50만 원.
근데 지금 밑에 분계 보니까 제가 아까 수익 취소라고 그랬는데 수익이 대변해 가는 건 수익 취소가 아니죠. 수익 발생이죠. 그렇죠? 예, 수익 계정 대변은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비용 50만 원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100만 원이 더 이익이 증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내부 통제제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예, 재무회계가 끝났군요. 자, 내부 통제제도에서 그냥 하나 풀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목적입니다.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목적입니다.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까지 목적입니다. 우수한 신용등급 유지. 이거는 내부 통제의 목적이 아니죠.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하나부터 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조직 구성원의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적절한 정보를 확인 수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절차와 체계를 의미하며 정보의 생성, 집계, 보고 체계, 의사소통, 예, 이런 것을 포함한다. 정보 및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우리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가 있죠. 예, 그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하면은 5가지가 있었어요. 통제 환경, 통제 활동, 위험 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렇게 5가지의 내부 통제제도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의 설명은 내용을 보면은 정보와 의사소통에 관한 거예요. 4번이 답이었습니다. 이 정도 예, 회계 내부 통제제도와 내부 회계관리제도 문제는 이 정도 풀고 가면 되겠습니다. 10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373페이지 10번.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입니다. 1번, 기업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갖춰야죠. 2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회계관리제도니까. 맞고. 3번,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할 감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이기 때문에 내부에 관한 이야기죠. 외부 회계감사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4번. 재고자산이 보관된 창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자산 보호 기능이에요. 우리가 자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창고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뭐 이런 걸 해서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의 출입을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재고자산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한 역할이 됩니다. 4번 맞아요. 3번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회계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부가가치세에 나오는 문제는 뭐 대부분 FAT 1급의 부가가치세 이론하고 많이 중복이 돼요. TAT 2급의 부가가치세 이론은 여러분이 FAT 1급 기출문제 풀면서 준비한 그 정도 실력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네. 자,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지 및 사업자 등록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맞죠? 상호 변경으로 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면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맞죠?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3번 옳지 않다. 4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세개 납부만 총괄하므로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맞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375쪽에서 4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 세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한국은 올해 컴퓨터를 50대를 생산해서 20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설 선물로 종업원들과 일부 거래처에 각각 10대씩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면 종업원에게 준 10대, 그 다음에 거래처에 무상으로 준 10대, 요거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창고에 보관 중인 10대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네, 담보 제공은 뭐 부가세하고 관계없습니다. 네, 담보 제공은. 자, 그러면 1번. 거래처에 20대를 판매했다.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거래처에 판매한 건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죠. 2번. 종업원에게 10대를 선물했다. 이거는 재화의 개인적 공급으로 본다. 맞습니다. 예, 과세합니다. 3번. 거래처에 10대를 선물했다. 이건 사업상 증여로 보고 과세합니다. 맞습니다. 은행에 10대 담보 제공한 거 재화의 공급이다. 아닙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다. 네, 다음 페이지 376페이지에서 16번 한번 봅시다. 1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죠. 2번. 폐업 시 잔존 재화는 공급 시기가 폐업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죠. 맞습니다. 3번. 단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닙니다. 단기 할부 판매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용역이라면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장기 할부 판매죠.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수탁 판매는 수탁자의 공급일이 공급 시기가 된다. 4번 맞았고요. 다음 페이지. 영세율과 면세에서 6번 한번 풀어봅시다. 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 1번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와 한국국제협력단 영세율 적용해 줍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와 외국 항행 선박 영세율 적용해 줍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와 외국으로 반출했다. 외국에 보냈다는 거죠. 수출이죠. 영세율 적용. 4번. 수출업자의 수출 자문 수수료. 이거는 수출이 아닙니다. 수출업자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수수료를 주는 거는 국내에서의 거래이지 이거는 수출이 아니죠. 4번이 영세율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 378페이지에서 한번 어떤 걸 풀어볼까요? 2번 한번 풀어봅시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인도전에 파손됐어요.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이것도 과세표준 아닙니다. 4번 장기 외상 매출금의 할부이자. 할부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죠. 4번 제품의 외상 판매 가액에 포함된 운송비. 네. 제품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은 운송비든 보험료든 전부 다 과세표준입니다. 다 라가 공급가액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8번 한번 풀어봅시다. 8번. 다음은 부가가치세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표준 구해볼까요? 상품 매출액, 예, 과세표준이죠. 또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 2천만 원 시가로 과세하죠? 과세표준. 수출액 과세표준이죠. 토지 매각 면세입니다. 토지는 면세 제외하죠. 그러면 1억 8천만 원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380페이지. 14번 한번 풀어봅시다. 14. 주식회사 한국은 제품을 영찬산업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비품을 받았습니다. 교환거래 나왔네요. 교환거래. 제품을 주고 비품 받았어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한공과 영찬산업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두 회사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입니다. 어, 공급가액을 구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자, 지금 한공이 제품을 공급했죠. 자, 주식회사 한공이 제품의 시가가 700만 원이죠. 그러면 두 회사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요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공급가액은 700만 원. 영창산업. 영창산업에 공급하고 대가로 비품을 받았으면 영창산업은 비품을 매각 처리하는 거죠. 야, 이거를 지금 이게 교환 거래를 문제로 냈다면 동종 간의 교환 거래인지 이종 간의 교환 거래인지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리를 안 하고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비품에 지금 요 문제로 하면은 우리가 교환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비품은 690만 원 시가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는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시가를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단순하게.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전부 시가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 690만 원. 예, 답은 2번입니다. 교환거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 2번. 자, 우리가 교환거래가 어디서 나왔죠? 앞에서 나왔나요? 이건 부가가치세 문제니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21번 한번 해볼까요? 21번.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항공의 25년 이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매출세액을 구하라는 거죠. 국내 매출액이 440만 원이면 매출세액은 여기서 44만 원이고요. 수출액이 200만 원이면 0원이죠. 영세율이니까 여기는 0원이고요. 수출 대행 수수료 수입액. 우리가 수출을 대행해 준 수입액이다. 아, 수수료. 수출 대행 수수료는 세금이 있죠. 예, 60만 원에 6만 원이 되죠. 6만 원. 토지매각 면세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거.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 판매 장려품은 우리가 사업상 증여로 보고 과세하죠. 시가로 과세합니다.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액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자, 44만 원에 6만 원 더하면 50만 원. 거기다 5만 원 더하면 55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3번 비슷한 문제네요. 23번 풀어볼까요?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 25년 2기 확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제품 판매 과세 표준이죠. 견본품은 우리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에 사용할 토지 공급에 토지는 면세입니다.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예, 개인적 공급으로 시가로 우리가 과세합니다. 500만 원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 계산하면 6,500만 원. 답이 1번입니다. 6,500만 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매입세액 쪽에서 하나 풀어볼까요? 6번 풀어보겠습니다. 매입세액에서 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사무용 소모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죠. 거래처 증정용은 이게 기업 업무 추진비 공제 못 받죠. 수입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 수입 원자재 관련한 매입세액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입세액이라는 건 수입을 했던 국내에서 매입을 했던 매입세액이 있으면 공제가 다 됩니다. 그래서 780만 원.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비슷한데 11번 문제 풀어보죠.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일까? 1기 과세기간에 신고 누락된 원재료 관련 매입세액이다. 네? 해서 봐. 1기. 자, 지금은 2기잖아요. 2기. 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냐 그랬는데 1기 때 신고 누락된 것을 2기 때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 받습니다. 예. 1기 때 매입을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1기 예정 때 누락했으면 1기 확정 때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기로 넘어가잖아요. 공제 못 받습니다. 예. 다음 제2기 과세기간에 구입한 원자료 관련 매입세액 네 50만 원. 이거 매입한 거 2기에 매입한 거는 공제 가능합니다. 직장 체육대회 관련 매입세액 네 독립유생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공장 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공장 부지가 토지니까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면 8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해서 130만 원만 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11번의 답은 1번이에요. 네, 1기 때 누락한 거 2기 때 반영할 수 없다 하는 거 이거 알고 계세요.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요. 아, 맨 마지막 문제 18번 풀어볼까요?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납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자, 국내 매출액 3천만 원이면은 여기 매출세액이 300만 원 되겠고요. 직접 수출한 거는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영세율이니까. 컴퓨터 부품 매입액, 이제 매입세 따져야 되겠네요. 1,100만 원 매입했으면 11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배달용 1톤 트럭 구입액 1,500만 원, 그럼 150만 원 매입세액이죠. 공제 받을 수 있죠. 트럭이니까.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액, 업무 추진비죠. 이거는 공제 못 받습니다. 자, 매출세액 300만 원에서 260만 원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은 40만 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26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급연월일은 세금계산서에 필수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작성 연월일이 필수적인 기재사항이죠. 2번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발급해야 됩니다. 소매업자는 요구하면. 3번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일을 공급 시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금계산서를 원칙은 공급일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미리 발급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다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돈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상 발급이고 그러면서 공급 시기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인정합니다. 3번 맞았어요. 4번.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인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법인 사업자는 조건 없이 모두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예요. 4번 틀렸죠. 네, 이제 부가가치세 정리가 다 끝나갑니다. 387쪽 신고와 납부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에 분납할 수 있다. 나중에 여러분이 소득세라는 것을 배우는데 소득세는 분납이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분납 없어요. 아무리 금액이 커도 분납 제도는 없습니다. 1번 옳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없다. 다음에 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의 경우 세금 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발급해야 되죠.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거니까. 3번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에서 1만 원, 만 원 전자세액 공제해 주죠. 3번 맞죠? 4번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관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간이과세 문제에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의 대화를 통해 간이과세자에 대해 잘못 설명하는 사람은 철수.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 맞죠? 0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과세표준이야. 틀렸죠. 우리가 간이과세자는요.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입니다. 0이가 잘못했다. 재영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희수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희가 틀렸다. 네. 5번도 한번, 5번도 하나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맞죠? 2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아, 이거 틀렸네요. 우리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어떤 간이과세자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그럼 3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간이과세자 될 수 없습니다. 4번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임대업하고 유흥업소는 간이과세자가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어야 돼. 그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업하고 유흥업소. 그래서 맞았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까지 끝냈으므로 우리가 이제 이론의 정리는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소득세 요거 풀이는 여러분이 이제 원격 강의를 들으면서 이 소득세에 대한 유형별 연습 문제를 그 원격 강의 내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몇 문제 풀어 줄 거예요. 네, 풀어 드릴 거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평가 시험도 그 강의 듣고 나서 평가 시험도 응시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관련된 문제풀이는 별도로 교실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풀이가 있으니까.